네, 이 시간에는 교재 63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있는 소멸치효와 제척기간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 전에 부담부 증여에 관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과제를 완성한 다음에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멸시효는 Statute of Limitation이라고 합니다. SOL이라고 약칭하고 있고, 제척기간은 Statute of Repose라고 합니다. SOR로 약칭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건 영어로 된 법률 문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일정한 기간 동안 권리 불행사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법률 효과를 가져오게 하는 제도입니다. 소멸시효. 채권,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이 소멸시효의 대상이 됩니다. 소유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소유권은 절대적인 거니까 채권, 소유권이 아닌 다른 재산권이 소멸시효의 대상이 됩니다. 그럼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하면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시작됩니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라는 것은 권리를 행사하는데 법률적 장애 사유가 없는 때를 말합니다. 다만 권리의 발생 여부를 객관적으로 알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청구권의 발생을 알 수 있게 된 때로부터 진행합니다. 즉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2년입니다.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2년입니다. 이거 굉장히 짧습니다. 보험사고 발생한 때부터 진행되는 것이 원칙이죠. 그런데 보험사고 발생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면 청구권자가 보험사고의 발생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로부터 진행한다는 것입니다. 소멸시효 기간은 채권은 10년, 채권 중에도 상사채권은 5년입니다. 그래서 상인간의 거래, 일방 당사자가 상인이어도 됩니다. 상인간의 거래의 경우는 소멸시효가 5년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 밖에 3년 혹은 1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채권도 있습니다. 이것은 민법 규정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은 손해를 안 때로부터 3년 혹은 불법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입니다. 그런데 이런 채권들이 판결로 확정된 경우에는 10년이 소멸시효 기간입니다. 그리고 국가에 대한 채권은 시효 기간이 5년입니다. 자, 그래서 보통 판결로 확정된 경우는 10년이 소멸시효 기간이기 때문에 보통 그 대부업자나 금융기관들이 판결을 받아놓고 10년이 가까이 되면 다시 또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것은 소멸시효 기간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소멸시효는 진행되는 도중에 권리 행사로 볼 수 있는 사실이 발생하면 소멸시효 진행이 중단됩니다. 소멸시효 진행이 중단되면은 중단돼서 다시 권리 청구를 할 수 있는 때가 다시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소멸시효 기간이 계산됩니다. 그 이전에 진행된 기간이 살아남는 게 아니고 그 이전에 진행된 기간은 소멸됩니다. 완전히 없어집니다. 그러면 권리 행사로 볼 수 있는 사실은 어떤 것들이냐면은 재판상 청구 혹은 압류, 가압류, 가처분 혹은 채무자의 승인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사실이 있으면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재판상 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 채무자의 승인 이 세 가지입니다. 그리고 채무의 변제를 독촉하는 최고가 있죠. 최고. 빨리 변제해라 라고 독촉하는 것을 최고라고 합니다. 최고도 사실은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되는데 최고 후에 6개월 내에 재판상 청구를 해야만 최고 시점에서 시효가 중단됩니다. 그래서 여러 번 독촉을 하더라도 독촉 이후에 6개월 내에 재판상 청구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당사자와 승계인 사이에만 효력이 있어서 다른 당사자 사이에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명의 채무자가 있는 경우라면은 채무자별로 각각
시효 중단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공유자의 재산상 청구로 인한 시효 중단의 효력은 다른 공유자에게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이 뜻입니다. 그러나 주채무자와 보증인처럼 이게 별개의 채무자라고 볼 수 없는 경우, 즉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는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 중단이 보증인에게도 효력을 미칩니다. 즉 채권자 보호 내지는 채권 담보의 확보를 위해서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 중단의 사유가 발생하면 보증인에 대한 별도의 중단 조치가 되지 않아도 동시에 시효 중단의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주채무의 시효 중단 사유가 압류, 가압류, 가처분일 경우 이를 보증인에게 통지해야만 비로소 보증채무의 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사례를 보겠습니다. 갑은 친구의 사업상 두거래은행과 채권 최고 한도액으로 10억 원을 설정하고 대출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10억 원 한도 내에서는 계속 대출 변제가 계속 일어나는 거죠. 10억 원 범위 내에서는 계속적인 대출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계속적 대출에 대한 채무를 갑이 연대보증했습니다. 계속적 보증이라고 합니다. 그런 결국 사업이 부도가 나서 채무의 최고 한도액인 10억 원까지 채무가 발생했습니다. 은행이 을의 부동산을 가압류했지만 선순위 저당권으로 인해서 은행이 차지할 금액이 거의 없게 되자 보증인인 갑에게 보증금과 이후 발생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10억 원 플러스 이자, 지연이자를 청구한 거죠. 갑은 은행에 대해서 자신이 부담할 보증금액의 액수에 관하여 다투는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소송이 5년 이상 장기화되면서 지연손해금이 채무원금의 50% 정도까지 이르렀습니다. 한 15억 정도 됐다는 거죠. 네. 이에 갑은 자신의 은행에 대한 보증금 채무는 상사 채권의 시효 5년이 경과되어 소멸했든지 아니면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채무 최고 한도액의 범위 내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보증인인 갑의 주장이 타당한가 문제입니다. 시효 중단과 계속적 보증에서의 채권 최고 한도액의 범위와 보증인의 채무의 범위 이런 것들이 쟁점이 되는 거죠. 시효 중단은 이미 설명했고 그래서 시효 중단에 관해서 보면은 주채무자인 을에 대한 부동산 가압류가 있은 때로부터 주채무 및 보증채무의 시효가 중단되었으므로 갑의 보증금 채무는 여전히 존속하고 있습니다. 5년 기간 주장은 의미가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보증채무 액수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가? 계속적 보증계약에 있어서는 주채무의 액수가 보증인이 보증 당시에 예상했거나 예상할 수 없었던 범위를 훨씬 상회하고 그 같은 주채무 과다 발생의 원인이 채권자가 주채무자의 자산 상태가 현저히 악화된 사실을 익히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탓이며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보증인에게 아무런 통보나 의사타진도 없이 고의로 거래 규모를 확대시킨 탓 그런 사정 등이 신의 측에 반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는 경우에는 보증인의 책임을 합리적인 범위 내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주채무자가 갑자기 주거래은행으로부터 대출 금액을 굉장히 많이 계속해서 받는다. 그래서 보증채무가 갑자기 보증인이 예상할 수 없었던 범위를 넘어서서 엄청나게 확대되었다. 라고 하는 경우에 이제 보증인의 면책 사유를 주장할 수 있게 한 것인데요. 그런데 보증인이 보증 책임에 관해서 다투는 소송을 진행하면서 장기간 채무 이행을 하지 않아서 이로 인해서 보증 당시 예상하지 못한 과다한 지연 손해금이 발생됐다. 이것은 채권자의 신의 측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는 것이 아니다. 즉 금융기관의 신의 측에 반하는 행위로 발생된 것이 아니다. 보증인이 자초한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보증 책임의 범위가 제한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채권 최고 한도액이 설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채무 이행 지체로 인한 지연 손해금은
이러한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그래서 지연손해보험의 확대에 보증인인 갑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갑의 주장은 틀린 것이라는 겁니다. 결국은 보증인인 갑은 보증채무, 상사채무에 관한 소멸치유 주장도 인정이 되지 않고 50% 이상 늘어난, 다투는 기간 동안 늘어난 지연손해금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게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 부분은 제특기간에 대한 설명인데요. 법률에서 정한 일정한 권리의 행사기간을 제특기간이라고 합니다. 법률에서 이러이러한 기간 동안만 그러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라고 정한 것입니다. 사실 소멸시효랑 비슷할 수도 있죠, 그죠? 권리를 일정한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권리를 소멸시키는 것. 이러이러한 일정한 기간 동안만 이러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건 제척기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제척기간은 반드시 그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출소기간으로 해석될 수도 있고, 재판회에서 권리를 행사해도 충분한 그런 기간으로 양쪽으로 다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제척기간을 둔 이유는 권리자로 하여금 권리를 신속하게 행사하도록 해서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주로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법률관계의 변경이 가능한 형성권에 적용이 됩니다. 예외적으로는 청구권에도 인정되고 있습니다. 반드시 그 기간 내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 출소기간으로 해석되는 제척기간은 채권자 취소소송이라는 게 있습니다. 채권자가 취소 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대기되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점유 회수, 점유 방해 제거 청구권은 침탈당한 날 혹은 방해 행위가 종료된 날로부터 1년 이내 행사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것도 제척기간입니다. 출소기간입니다. 상속회복 청구권은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매매 예약 완결권은 10년 내에 행사되어야 한다는 판례로 인정되는 기간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출소기간으로 해석되는 제척기간입니다. 그런데 상속회복 청구권의 규정을 보면은 3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이 소멸시효가 아닌가라고 해석되는 경우가 있는데 법원은 이것도 제척기간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 규정에 소멸한다고 되어 있어도 제척기간으로 해석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재판회의 그 행사까지 인정되는 그런 경우로는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의 계약 해제와 손해배상 청구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행사되어야 된다는 규정. 이건 꼭 출소기간이 아니고 소재기 기간이 아니고 재판회에서 그렇게 청구를 해도 된다는 뜻입니다. 채무자가 청산금을 지급하고 채무담보 목적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하는 것은 변제기가 지난 후 10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는 규정.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이내 행사해야 한다는 규정. 이런 것들은 재판 외에서도 행사될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법 규정에 소멸한다고 되어 있어도 제척기간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있음을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이것은 그동안 해석상 판례로 확정된 부분을 참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척기간과 소멸시효가 다른 가장 중요한 점은 뭐냐면은 제척기간은 중단이라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정지라는 부분도 없습니다. 소멸시효 기간은 중단이라는 부분이 있죠. 제척기간은 중단이라는 사유가 없습니다. 사례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갑은 자신의 소유 토지 위에 을이 무단으로 성토를 하고 평탄 작업을 한 후에 펜스까지 설치하면서 다른 사람의 출입을 막은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갑이 을에 대해서 점유 회복, 점유 방해 제거, 즉 펜스를 제거하라는 소송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을은 자신이 이런 성토 평탄 작업, 펜스 설치 작업을 한 지 1년이 지났기 때문에 당신은 나한테 이런 청구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자, 을의 주장이 맞는가? 상당히 을의 주장이 맞든 불합리한데 이게 법 규정상 또 점유 회복 청구권은 침탈당한 날로부터 1년 이내, 그죠? 방해가 종료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소지기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으니까 그 법 규정과 볼 때 어떻게 해석돼야 되는 문제입니다. 갑은 첨류 침탈 내지 첨류 방해 행위가 종료된 지 1년이 지나서 소를 제기했기 때문에 제척기간 위배로 점유보호 청구 소송은 각하됩니다. 그러나 불법 점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인정이 됩니다. 자, 그리고 갑은 점유권자로서, 소유권자 겸 점유권자죠. 점유권자로서의 소송을 제기했는데 점유권 침탈로 인한, 소유권 침탈로 인한 불법 점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불법 행위가 있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제기하면 되니까 인정됩니다. 그리고 소유권자로서 소유물 방해 제거 청구권 또 따로 또 주장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물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권리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선택적으로 그 권리를 행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보겠습니다. A 회사는 세무조사를 당하여 탈루소득에 대해서 법인세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한편 이 탈루소득의 일부가 주주인 갑에게 배당 또는 상여로 지급되었다는 이유로 갑에게도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이 되었습니다. 자, 이게 이제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가 있고 난 다음에 주로 행하여지는 조세 부과 처분의 종류입니다. 법인세 부과 처분, 탈루소득에 대한 법인세 부과 처분, 그리고 탈루소득을 주로 대주주에 대한 배당 내지는 상여로 지급해버리는 거죠. 예. 그래서 대주주가 받은 상여, 배당금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이게 나가는 겁니다. A 회사는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과세 처분이 무효라는 의미에서의 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소송 기간이 무려 5년이나 걸렸습니다. 갑은 탈루소득이 없다고 밝혀진 이상, 갑은 대주주죠. 자신에 대한 소득세 부과 처분이 무효이므로 국세 환급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조세 부과 처분은 조세를 미리 내놓고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패소하게 되면은 그 가산금 부과 처분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가산금이 너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가산금 부과 처분을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돈을 내놓고 세금을 내놓고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기게 되면은 국세 환급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가는 소멸시효 기간이 5년이 지났다고 주장합니다. 국가에 대한 채권은 5년이 소멸시효 기간이라고 그랬죠. 자, 이게 상식적으로 국가가 무리한 주장을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국가에 대한 채권, 국가에 대한 채권은 5년이 시효입니다. 그죠? 시효 중단 사유로서 재판상의 청구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갑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하지 않았죠. 그런데 회사가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자, 이 회사가 제기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이 갑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시효 중단도 되는가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시효 중단 사유로서의 재판상 청구에는 그 권리 자체의 이행 청구나 확인 청구를 하는 경우도 되고 또 그 권리가 발생한 기본적 법률 관계에 관한 확인 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인정됩니다. 기본적 법률 관계의 확인 청구가 이로부터 발생된 권리의 실행 수단이 될 수가 있어서 권리에 잠자는 것이 아님을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때는 기본적 법률 관계에 관한 확인 청구도 시효 중단으로 인정하겠다는 뜻입니다. 과세 처분이 당연 무효의 처분이 되는 경우엔 납부한 세금은 법률상 원인 없는 오납금이 되어서 납세자에게 환급 청구권, 즉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납세자는 이러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실행하기 위해서 먼저 권리의 기본적인 법률 관계인 과세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혹은 무효선언의 의미에서의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됩니다. 근데 제기했다는 거죠, 지금. 기본적인 법률 관계는 법인세 부과 처분이니까. 과세 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은
그 과세 처분으로 온합한 조세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이 아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재판상 청구에 해당한다. 그래서 소멸시효 중단된다는 뜻입니다. 근로자가 요양불승인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별도로 휴업급여 청구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송이 진행 중이니까. 이런 경우는 행정소송에 대한, 즉 요양불승인 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판결 확정 시까지 휴업급여를 청구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실상의 장애 사유가 있다고 보고, 이게 있네요. 있다고 보고 휴업급여 채권에 대한 시효는 중단됩니다. 만약에 나중에 취소소송에서 승소하고 그 기간이 대법원까지 가느라고 5년 이상이 걸렸다. 그 이후에 다시 휴업급여를 신청했다. 할 때 근로복지공단이 소멸시효 주장을 합니다. 이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겁니다. 소멸시효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 이 사례로 돌아가면 법인이 납부한 법인세와 그 법인의 주주가 납부한 종합소득세는 전혀 별개의 것으로서 비록 종합소득세의 증가분이 법인의 소득 중 일부 누락분의 배당 또는 증여간주에 기인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법인이 법인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이 당연 무효라는 이유로 취소를 구하는 청구와 주주가 자신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당연 무효라는 이유로 납부한 세금의 반환을 구하는 청구는 주체나 대상이 전혀 별개의 것이다. 법인이 국가를 상대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고 해서 주주의 종합소득세 과환합을 이유로 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것을 막지는 않는다. 그리고 소멸시효 기간이 완성된 후에 뒤늦게 주주가 국가를 상대로 세금 반환을 구하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원칙적으로 국가는 시효의 항변을 할 수 있다. 자, 이제 아까 요양불승인 취소 소송하고 휴업급여 청구에서 국가가 시효 항변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그랬죠. 자, 이 경우도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하고 주주의 배당 혹은 급여의 소득신고 누락으로 인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전혀 별개의 처분이다. 그래서 법인세 부과처분의 취소 소송이 바로 그 주주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과 연결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법인세 부과처분이 주주의 배당 또는 급여 때문에 생긴 것이라 하더라도 따로 소송을 제기하고 또 그분에 대한 종합소득세에 대한 환급을 따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해야 된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별개다. 국가 시효에 항변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채무자인 국가가 시효 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 행사나 시효 정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 사유가 있었거나 또는 일단 시효 완성 후에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서 권리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했거나 채권자의 보호성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 사정이 있는 경우에 채무 이행을 거절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된다고 볼 수 있죠. 이런 경우에는 채무자인 국가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해서 권리 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판례는 국가의 인권 침해의 경우에 나중에 그러한 인권 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 국가가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것이 권리 남용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갑의 경우에 국가의 소멸시효 주장이 권리 남용에 해당되는 여부를 살펴봐야 할 것이다. 그런데 법인세 부과처분하고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기본적으로 동일한 사실관계에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있지만은
전혀 별개의 법률 관계에 관한 소송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 판례는 국가의 소멸시 주장이 권리 남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는 잘 인정되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된다는 것입니다.